지난번 영상에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돌려막기로 다선 의원을 파견하는 제1야당의 공천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렸었죠.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한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하도 많이 언론에서 다루어서 단편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막상 누가 물어보면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소선거구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투표가 간단하며 투표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표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서 A 후보와 B 후보가 각각 100표와 99표를 받았다면 A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B 후보가 얻은 99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지역주의와 맞물리면 선거는 언제나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가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를 못합니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선 후보자의 명단을 정당이 미리 정해놓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까지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로 47명을 선출했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의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구의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에 따라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가 결정되고, 두 번째로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 따른 정당별 득표 비율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서 결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합하면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지역구 당선자의 숫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정당 지지율대로 총 의석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역구에서 18명이 당선되고 8%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A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고 12%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B당보다 국회의원 청서에서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지난 20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식 비례대표제의 결과로 실제 정당이 득표한 비율과 국회의원 의석수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대의 경우 25.5%를 얻은 민주당은 123석을 얻었지만 26.7%를 얻은 국민의당은 38석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왜곡을 없애자고 도입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투표 방식은 종전과 같이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것은 같지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동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동형에서 각 정당은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수를 먼저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유는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캡을 씌운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은 비례대표 총 의석인 47석 모두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형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식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데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이므로 그림 하단에 있는 산출식에서 2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의 캡을 씌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식으로 적용합니다. 아랫부분의 단서 조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개특위 협상 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림을 읽어볼까요? 그림에서 A당을 보시면 지역에서 18석을 확보했고 정당 득표율은 8%를 얻었습니다. 총 의석이 300석이므로 A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총수는 24석이고 이 중 지역에서 18석을 얻었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6석입니다. 다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이므로 2로 나누어 3석의 준연동 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병립형 17석에 대해 8%를 적용하면 1.36, 한 석을 얻게 되어 A당의 총 의석수는 지역구 18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3석, 병립형 비례대표 1석을 합하여 총 22석이 되는 겁니다. B당을 보시면 지역에서 10석을 확보했고 정당 득표율은 12%를 얻었습니다. 총 의석이 역시 300석이므로 B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총수는 36석이고 이 중 지역에서 10석을 얻었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26석입니다. 다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이므로 2로 나누어 13석의 준연동 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병립형 17석에 대해 12%를 적용하면 2.04로 2석을 얻게 되어 B당의 의석 총수는 지역구 1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13석, 병립형 비례대표 2석을 합하여 총 25석이 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역에서 A당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차지한 B당이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으니 전체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이 줄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정당 지지율에 의석수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이 그림에서 밑에 부분에 있던 단서조항 1번과 2번이 여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식에 대입해서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하면 그 합이 30석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단순히 정당 득표율을 곱해서 산출한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보다 작을 때 그 잔여 배분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과 그 합계가 30보다 클 때 초과된 의석을 조정하여 조정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4개의 당이 40, 30, 20, 10%의 정당 지지율을 받는 것처럼 단순 가정하여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정당이 3% 이상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세부 계산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물론 병립형 의석수는 17명에 대하여 정당 득표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와 준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하여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의 제목을 국민에게 수학 공부를 강요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정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을 배분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취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봉수 TV입니다.